자, 이제 인하부중 시험 기말고사 대비 필기노트 정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에게 중국, 그다음에 이슬람, 유럽 이렇게 세 가지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먼저 중국 역사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국 역사에 포함되는 시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위진남북조 시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그다음에 송나라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살펴볼게요.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면 일단 먼저 후한 이후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나라 이후, 즉 후한이 멸망한 이후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세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다시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삼국으로 분열됐다. 이게 이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분열이 됐다가 자, 그 나라들을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하죠. 이건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진나라로 통일을 하고 자, 그 진나라 통일 이후에 북쪽에 있던 오랑캐들이 이 진나라에 있던 그 위치 그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건 일단 각 나라의 구성, 그쵸, 민족이었어요. 일단 진나라까지는 무슨 민족이었죠? 그쵸, 한족이었죠, 한족.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면서 같이 여러분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강의를 들을 때쯤이면 이미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선생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족으로 구성된 진나라. 그 한족을 공격해왔던 5개의 오랑캐, 우리 선비족, 흉노족, 강족, 갈족, 저족 이렇게 있었죠. 그 5호로 구성된, 그 다음에 16개의 나라로 구성된 5호 16국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 중에 선비족이 주가 됐던 북위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북위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이 오랑캐가 쳐들어오면서 한족이, 그쵸, 쫓겨 내려간다 그랬죠. 그 쫓겨서 내려가는 곳을 우리는 창장강 유역이라고 불렀고,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강남지방 이렇게 배웠습니다. 강남지방에 동진이 형성이 되고, 그 동진은 한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황하강 유역, 즉, 그죠, 화북 지방에는 북위, 창장강 유역이었던 강남 지방에는 동진 이렇게 나라가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북이라고 하는 선비족이 기존에 있던 한족들과 좀 잘 지내기 위해서 한족의 제도와 문부를 수용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린 그걸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한화정책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어, 한족화된다라는 뜻이었죠. 대표적으로 이 한족화하는 정책을 했던 사람이 북위의 효문제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효문제가 했던 정책을 살펴보면 한족의 언어, 의복, 한족의 성씨까지 사용하면서 기존에 있던 한족과 잘 어울려서 그 지역을 통치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창장강 유역, 즉 강남 지방에는 우리는 남조라고 불렀죠. 남조에서는 농업 기술이 발달했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방에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점점 화북 지방보다 강남 지방의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강남 지방에서 나는 여러 가지 물자들을 화북 지방으로 올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배울 수나라 때 강남 지방에 있던 물자들을 화북 지방으로 올려보내는 대운하 작업이 시작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 잘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나라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분열이 되고 막 바뀌고 하는 이 시기를 간단히 위, 진, 그다음에 남조와 북조,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북조의 대표적인 나라를 우린 북위를 배웠던 거였고요. 남조에서는 동진에서 이어지는 송제양진이라고 하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남조는 그러니까 한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들이었고요. 북조는 한족이 아닌 오랑캐들, 즉 아까 배웠던 선비족, 흉노족, 강족, 갈족, 저족 이런 오랑캐들이 구성된 나라들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나라가 통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정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했다라고 전제하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이 강의를 당장 끄시고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부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요약 정리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문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문화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 했던 게 구품중정제였습니다. 구품중정제가 뭐였죠? 그쵸. 9개의 등급으로 나눴던 거죠. 어떻게? 그렇죠. 각 지방의 인재들을 추천받았어. 추천이 핵심이었어. 추천받아서 적당하게 9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각자의 자리에 맞게 배치를 시키는 게 구품중정제였죠. 각 지방의 중정관들이 인재를 추천받아서 훌륭한 사람들을 중앙으로 올려 보내는 거였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지방에서 추천받았던 인재들이 서로서로 모여서 뭘 형성한다? 그죠? 문벌 귀족을 형성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품중정제가 나중에 문벌 귀족들이 막 성장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불교는 어떻게 봤어요? 불교. 자, 불교라는 게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왕실과 귀족들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도교 되게 중요시 봤었죠? 도가 사상과 민간 신앙이 결합을 해서 도교도 퍼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위진남북시대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청담사상이었습니다. 청담사상. 우리가 교과서에는 중림칠현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상이다라고 해서 나는 이 자연과 함께 어울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도 짓고 뭐 악기도 연주하고 이렇게 자연의 흐름에서 음, 어, 편하게 뭐 놀면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외치는 그런 사상이 청담 사상이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남조에서 많이 보였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진남북 시대 문화 대표적으로 구품중정제의 관리를 선발하는 방법, 그다음에 종교로는 불교와 도교가 유행했고, 그다음에 청담 사상이라고 해서 개인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상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중림, 칠현 이런 것들 그림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구품중정제, 불교, 도교, 청담사상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자, 수나라 같은 경우는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에 이제 통일된 국가로 나타나죠.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수나라는 두 사람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문제, 양제 이렇게. 자, 수문제 같은 경우는 수나라를 건국을 했고요. 자,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황제 시호에 문자가 들어가면 뭔가 제도를 정비했다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토지제도와 군사제도도 정비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별표 칩시다. 과거제를 실시했다. 이거 있었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까지는 구품중정제로 인재를 뽑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죠? 그쵸.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문벌 귀족을 형성하면서 그쵸.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력에 따라서 직접 시험을 보고 단계를 거쳐서 정말 이 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시험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과거제가 실시가 됐고요. 요건 시험으로 인재를 뽑는 제도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양제로 가봅시다. 수양제는 아까 말했던 대운하라는 걸 건설하죠. 아까 위진남북조 시대 때 강남 지방이 그쵸 발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강남 지방에선 여러 물자들이 막 빠르게 만들어지고 그 화북 지방으로 이제 그걸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이동시킬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강들을 연결한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북 지방과 강남 지방을 연결하는 대운하라는 걸 건설해서 물자를 쉽게 옮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수양제 업적으로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양제 때는 고구려를 원정하려다가 실패했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이 고구려 원정에 있어서 가장 크게 패를 하면서 수나라가 급속하게 쇠퇴하게 됐다. 그래서 수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37년 만에 멸망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만큼 짧게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통일된 나라를 다시 세우기가 쉬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에서 이어진 나라가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 그 당나라는 당고조, 당태종,
당 고종, 그 다음에 당 현종,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자, 먼저 당 고조 같은 경우는 수나라 멸망 이후에 당나라를 건국했던 왕이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 태종 같은 경우는 별표치고요. 여러 가지 제도를 다시 정비하고 또 영토도 확장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율령 체제를 완성했다. 자, 율령이 뭐였습니까? 율령. 대답해 보세요. 율령. 그쵸. 율령은 법과 제도를 말하는 거였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돌궐도 정복합니다. 돌궐. 그 다음에 동서 교역로를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세 가지 업적 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 고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와 연합을 해서 우리가 나당 동맹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나당 동맹을 맺어서 신라와 연합을 하고 그다음 백제와 고구려를 차근차근 멸망을 시켜 나갔다. 라는 거 당 고종의 업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당현종도 공부했는데 그 당현종 얘기할 때 선생님이 이제 통치제도 정비도 같이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었죠. 먼저 삼성육부라 그래서 당나라는 3개의 성과 6개의 부로 나눠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굉장히 길게 설명했던 게 바로 이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였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균전제 같은 경우는 뭐였죠? 그죠?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라는 게 균전제였고요. 조용조는 용, 조, 이 세 가지의 세금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였다. 그래서 내가 땅을 받았을 때 땅에서 나는 곡물에 대한 세금인 조, 그다음에 노동력에 대한 세금인 용, 그다음에 직물 또는 특산물에 대한 세금인 조 해가지고 세금의 형태 세 개의 조용조를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병제라 그래서 농민들이 병사로 복무한다. 그래서 농사 짓지 않는 시기에 가서 군사 훈련도 받고 그래서 농민들과 병사를 일치시키는 농병 일치의 형태다라는 걸 우리 부병제 할 때 살펴봤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형태 제도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당나라의 위기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당나라의 위기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탈라스 전투겠죠. 탈라스 전투. 당나라와 이슬람의 어떤 전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나라의 고선지 장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스토리 얘기한 적 있을 겁니다. 당나라가 이슬람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슬람이 탈라스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되고요. 자, 우리 이때 이슬람의 왕조 뭐였죠? 한번 대답해 볼까요? 그렇죠. 잘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바스 왕조였죠. 아바스 왕조. 이따 나중에 이슬람 정리할 때도 등장하는 왕조였습니다. 아바스 왕조. 자, 이 탈라선투 과정에서 중국의 재지술이 이슬람에 전파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중국의 여러 포로들이 이슬람에 잡혀가는데 그 포로 중에 일부가 재지술을 갖고 있었던 포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슬람에 이 재지술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사이난이라는 거 겪고 나서 절도사의 권력이 강화됐다. 그래서 우리 안사이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라고 해서 당현종 얘기하면서 양귀비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귀비와 양국충 그리고 그 다음에 알록산 얘기하면서 안사이난이 발생하는 스토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사이난 이후에 그 알록산이 절도사였죠. 그 절도사들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화됐고 각 지역에 있던 절도사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반란을 일으키면서 당나라가 위기에 겪게 됩니다. 하지만 당나라가 멸망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나라의 멸망은 그쵸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으로 결국 당나라가 쇠퇴하게 되면서 당나라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위기를 겪고 황소의 난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당의 문화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 같은 경우는 키워드로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당의 문화는 기억, 지읒이다. 하나는 뭐다? 귀족적, 하나는 국제적. 그래서 귀족적 특징과 국제적 특징 다 한번 기억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먼저 귀족적 특징으로는 문학, 그림, 글씨 이런 거 있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 얘기했냐면 그쵸. 200 얘기한 적 있어요. 200. 200의 시를 보면 굉장히 귀족적인 특징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 얘기한 적 있고요. 그다음에 유학에서는 훈고학이 최종적으로 다 정리가 됐었다. 그래서 훈고학을 정리한 책이 뭐였냐면 오경 정의라고 하는 책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제적인 특징으로는 당연히 이제 여러 종교들이 모여가지고 전파가 됐다라는 거. 우리 당나라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장안이었죠?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역도 하고 교류도 하는 국제도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국제도시, 즉 장안에서 여러 가지 외래 종교가 전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양 문화, 즉 서양의 문화들이 들어옵니다. 이슬람과의 전쟁 과정에서 이슬람의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교역을 하면서 서양의 문화가 유행이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제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같은 경우는 불교와 도교는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 야,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위진남북조 시대 때도 불교가 들어오고 도교가 들어오죠. 근데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 들어왔던 종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던 것보다는 좀 더 심화된 연구를 하고 싶을 것이고 이 심화된 종교를 연구하다 보면 아, 나 이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 라고 해서 이 종교가 어디서 탄생했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직접 불교가 탄생했던 지역까지 갔다 오는 즉 서역을 갔다 오고 인도도 갔다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책도 집필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도교 같은 경우는 이제 왕실의 보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당현종의 양귀비 얘기하면서 양귀비 같은 경우를 도교에 귀의시키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 얘기를 살펴봤을 때, 아, 이 왕실에서도 도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교를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나라까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당나라 이후에 뭘 살펴봤냐면 이제 교과서에서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이라는 걸 살펴봤어요.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 일단 만주 한반도 우리 수업 시간 안 했으니까 패스하고요. 일본은 우리가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니까 패스하고요. 자, 동아시아 문화권이라 그래서 이거 살펴봤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이 뭐였냐면 자, 문화권이라는 게 뭐였어요? 문화권. 자, 같은 공통의 문화로 묶인 구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동아시아가 비슷한 문화로 묶였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비슷한 문화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한자, 두 번째가 율령, 세 번째가 불교, 네 번째가 유교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다시 첫 번째 한자, 두 번째 율령, 세 번째 불교, 네 번째 유교다. 즉 동아시아에서 뭐 당나라, 또 우리 한반도, 신라, 통일 신라, 뭐 일본,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지금 보이는 이 네 가지의 속성을 다 비슷하게 갖고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한자 같은 경우는 그쵸 중국의 한자가 우리에 넘어오면서 신라의 이두 문자로 우리가 반영이 되기도 했고 베트남의 쯔노 문자라던가 일본의 뭐 가나 문자 이런 것들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율령 같은 경우는 그쵸. 율령 체제를 구성을 함으로써 중앙 집권 체제를 구성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통치를 한다라는 게 각 나라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불교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이제 대승불교가 이어지면서 이제 중국으로 전파가 되고 그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식 불교가 신라 또는 일본 또는 베트남으로 퍼지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유교라는 게 뭐였습니까? 유교. 그쵸. 우리가 인과 예를 통해서 효를 설명을 하고 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충이라고 하는 게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이 왕을 따르고 이런 것들의 기반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즉 유교라는 게 전체적으로 왕과 신하 또는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통치할 수 있는 통치 기반, 정치 이념, 규범이 된다라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네 가지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국의 당나라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당나라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쵸.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슬람, 그다음에 유럽 유럽 이건 따로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송나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송나라 가볼게요. 그 송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나라에서 송나라 사이에 이제 5대 10국이라고 하는 혼란기가 형성이 됩니다. 5대 10국. 그래서 5대 10국이라 그래서 우리 위진남북조 시대처럼 막 여러 나라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송나라가 나올 때까지 중간에 한 번 굉장히 복잡한 시기인 5대 10국이 형성이 됐다가 이제 송나라가 새롭게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 태조, 즉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송나라를 건국을 하고요. 이 조광윤, 즉 송태조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요. 별표를 꼭 치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치주의를 실시해요. 문치주의. 자, 이름에서도 딱 나온다. 문치가 뭐라 그랬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문치는 문, 즉 문이라는 건 우리가 문 하면 무랑 반대죠. 즉, 무라는 건 막 싸우는 거잖아. 근데 문은 뭔가 공부하는 거, 이제 그치, 뭐 정리하는 거, 뭐 학문 할 때 그 문이잖아요. 즉 문관, 즉 뭔가 머리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통치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뭔가 강압적으로 뭐 억압하고 무력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치를 해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충성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그렇죠. 이런 제도를 만들고 통치를 하는 문관들의 권한이 올라가겠죠. 반면 당나라 말기에 막 군사적인 권한으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절도사들의 권한은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즉 문관 중심으로 통치를 하면서 절도사의 권한을 낮춰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절도사들이 권한을 막 군사적 권한을 막 갖고 있다 보니까 당나라 말기에 그런 안사의 난 같은 게 터졌던 거잖아요.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무슨 얘기를 했었죠? 그쵸? 새로운 나라는 그 이전의 나라가 겪었던 어떤 잘못이라든지 또 어떤 실수라던 걸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이 송나라 같은 경우도 당나라가 왜 망했지를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당나라 때 그 절도사들이 군사적 권한을 다 갖고 있었고 또 당나라 때 막 그렇게 군사적 권한을 가지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지방 분권 쪽으로 통치를 놔뒀던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교훈을 삼아서 송나라 때는 새롭게 본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하려고 했었을 것이다 라는 걸 봤을 때 절도사의 권한은 떨어지고 군사 같은 경우도 결국 황제가 직접 관리하는 게 맞겠죠. 그쵸. 지방에다가 다 군사적 권한을 주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했어? 각 지역에서 반란을 막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도 중앙으로 다 직접 끌어오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나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 황제가 내가 권력을 막 올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친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둬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직접 내 사람을 뽑아야죠. 그쵸?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그 사람이 자기랑 친한 사람을 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황제가 직접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과거제를 황제가 직접 주관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과거제. 그래서 실제로 황제가 직접 면접도 보고 뽑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게 송이 건국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도는 좋았어요. 그쵸? 의도는 좋잖아. 문관들을 중심으로 무력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나 행정을 중심으로 통치를 하겠다. 자, 그런데 단점은 뭡니까? 결국 문치주의라고 하는 건 군사력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더군다나 황제가 직접 군사를 관리하다 보면 통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그 많은 군사들을 황제가 직접 훈련시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점점 약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송나라 같은 경우는 재정 위기도 굉장히 강해진다. 왜냐하면 이게 군사력 약화랑 연결이 되는데 내가 힘이 약하면 당연히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건들겠지. 그치? 쟤 약하다. 그러면 건들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송나라는 자기 나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 주변 나라들한테 자기 나라를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나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주변 나라들은 그냥 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세패라고 하는 걸 갖다 바쳐요. 세패가 뭐냐면 야, 내가 너네한테 이만큼 줄 테니 너네는 우리를 넘보지 말아라. 즉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평화를 샀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나라한테 세패라고 하는 걸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치주의다 보니까 당연히 관리수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좀 똑똑하다. 내가 좀 공부 좀 잘한다. 이러면 그렇죠. 다 과거제 가가지고 가서 시험 봐서 문관이 될 거잖아요. 송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문치주의다 보니까 문관의 수를 굉장히 많이 늘립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의 숫자를 늘린다라는 거예요. 자,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렇죠. 너도 나도 나 공무원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관의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그냥 뽑습니까?
아니죠. 뽑아놓으면 월급도 줘야 되죠. 그들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비도 써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안에서는 관리를 많이 뽑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밖에서는 송나라를 막 노리고 있는 그 여러 나라들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 쳐들어오지 말아줘 라고 부탁을 하면서 세패를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정이 위기가 온다. 자, 그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민생을 안정화시키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왕안석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 나가는데요. 자, 왕안석의 정책 내용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왕안석이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렇게 왕안성이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관리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가 돈이 부족해. 그러면, 야, 관리들 월급부터 깎아!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왕화석이 이런 식의 정책들을 펼쳐 나가면 당연히 주변인들의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한석은 주변의 관리들의 반대로 인해서 왕한석 개혁이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개혁을 시도하지만 결국은 실패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송나라 위기입니다. 송나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공격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금나라라고 하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있었죠. 그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공격으로 결국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금나라가 쳐들어오고 송나라가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남쪽에서 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슨 송이라고 한다? 그죠? 남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남송이 남쪽으로 이동했다. 자, 남쪽. 우리 방금 전 위진남북조 시대할 때 배웠어. 어느 쪽으로 이동한 걸까요? 그쵸. 창장강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고요. 금나라 같은 경우는 다시 송나라가 있었던 황허강 쪽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공격으로 남쪽으로 송나라가 이동했다라는 거. 근데 그쪽은 경제력이 어땠어? 그쵸. 경제력이 활발했죠. 경제가 활발했죠. 남송 같은 경우는 그 창장강 유역의 여러 가지 경제력을 이용해서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송나라의 경제 좀 볼까요? 네. 송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증가하다 합니다. 자, 우리 이거 예전 유럽 할 때 우리 십자군 전쟁할 때 얘기했었어요. 우리 도시가 발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농업 생산력이 향상해서 막 시장이 형성되고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죠. 즉 농업 기술이 발달을 하면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생산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뭐가 발달합니까? 상업이 발달하죠.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이 발달하겠죠.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거래량이 많아지면 예전처럼 단순히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동전도 사용하고 지폐도 사용할 겁니다. 자, 더욱이 자, 이렇게 교육이 막 활발해지면 그쵸, 해상 교육도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를 이용한 교육도 활발해져요. 그래서 바다를 이용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생깁니다. 기구. 그 기구의 이름이 뭐냐면 시박사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여러분들 시박사라고 하니까 맨날 수업 시간에 키득키득 거렸을 텐데 발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시박사입니다. 시박사. 부드럽게 하니까 좀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무역을 담당했던 기구였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 자,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사대부 중심의 학문 발전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대부가 뭐냐면 이제 문치주의라고 했잖아요. 송나라는. 그러니까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학문을 막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이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밑에 있는 후배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집단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사대부 있습니다. 그 사대부 중심의 학문이 발전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 대표적인 발전한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성리학. 음, 성리학, 즉 주희가 만든 학문이고요. 이 성리학은 중국의 이제 거의 정신이 돼요. 중국의 아주 기본 정신이 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유교가 이제 거의 기본 정신으로 이제 공부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유교를 심화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 사람이 발전하고, 이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막 학문을 연구하고, 거기다가 막 여러 이론도 갖다 붙이고 이러면서 발전한 게 이제 성리학이거든요. 이 삶의 이치를 이제 살펴보는 게 성리학이에요. 음, 이 성리학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도덕, 윤리 시간에 성리학을 좀 더 깊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역사에서 알아둬야 할 건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든 사람이 주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희를 정말 이 성리학이 중국의 어떤 이제 거의 기본이 되는 정신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의를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자라고도 불러요. 우리 공자, 맹자 하듯이. 그 공자, 맹자, 순자, 그 정도 급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라고도 부릅니다. 주의를 주자라고도 불렀고, 성리학을 완성했다. 자, 그 다음에 송나라 같은 경우는 서민 문화도 굉장히 발달합니다. 서민 문화. 그래서 이 서민 문화의 대표적인 게 공연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시장 같은 데서 막 모여가지고 막 공연하고, 이렇게 오락시설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서민 문화의 발달의 하나의 사례였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북방민족이 이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자, 송나라가 있을 때 이제 여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북방민족들, 우리가 흔히 이제 유목민족들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거란족이 있었고, 여진족이 있었고, 탕구트족이 있었어요. 다시, 거란족이 있었고, 여진족이 있었고, 탕구트족이 있었는데, 이 거란족이 만든 나라가 요나라입니다. 요나라. 요나라. 그다음에 여진족이 만든 나라가 금나라입니다. 금나라. 우리 아까 이 금나라의 공격으로 어떻게 됐어? 송나라가 남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탕구트라고 하는 애들이 서하라 그래서 서하를 만듭니다. 자, 이 서하 같은 경우는 위치상 동서무역을 선점해요. 자, 우리 잠깐만 교과서 잠깐 선생님이 지도 잠깐만 끌어올게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봤던 지도예요. 우리 여기 잠깐 볼게요. 이 북방민족의 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지도 보시면, 이제 서하라고 하는 이쪽이, 이 금, 남송, 어쨌든 다 예전에 우리 이렇게 해서 비단길로 이어지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역로의 하나의 중점이 되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하 같은 경우는, 그쵸, 동서무역을 선점하면서, 경제력이 성장했던 곳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금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진족이 만들었던 나라가 이제 금나라였고, 이 금나라로 인해서 송나라가 밑으로 쫓겨내려가면서 남송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그 전에 설명했던 게 뭐였어요? 자, 황허강 유역으로 금나라가 들어오고 창장강 유역에 남송이 만들어지면서 강남지방과 화북지방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란 같은 경우는 요나라 만드는데요. 요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란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했던 그런 나라기도 했고요. 요나라가 만들어지지만 이 송나라랑 금나라가 이 요나라를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둘이 손을 잡고 요나라를 멸망시켜요. 근데 그 요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 금나라가 다시 송나라를 친 거죠. 그래서 이 송나라가 밑으로 내려가서 남송이 되고 금나라가 아까 그 있었던 화북지방에 자리를 하게 되고요. 그 금나라를 멸망시켰던 게 몽골족입니다. 몽골족. 우리 몽골은 이제 원나라라고 배울 거예요. 원나라.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요 나라가 있었고 금나라가 있었고 원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나라가 요 나라를 멸망시킨 거죠. 누구랑 손을 잡고? 그쵸. 송나라와 손을 잡고. 근데 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을 해서 송나라가 남송이 된 거고요. 이 금나라를 다시 원나라가 멸망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런 먹고 먹히는 과정들, 이 과정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중국사의 흐름,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중국사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위진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그다음에 송나라, 그다음에 북방민족의 성장까지 살펴봤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슬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리 영상 보시고 꼭 시험 공부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좋은 점수 받길 바라겠습니다.